저는 미안하지만 요즘 적정 농업, 적정 기술 그런 말 쓰거든요. 적정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분들은 좀 과잉 교육이 많이 돼요. 영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과잉되는 건 지나침만 모자람만 못한 것이거든요. 그럼 적정 언어 교육 어느 정도인가? 모국어는 적정이라는 게 없어요. 모국어는 깊이 할수록 좋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어가 모국어가 됐다면 정말 깊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그릇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국어라면 한국어 깊이 해주고 나머지 언어들은 적정 수준의 교육을 해주면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적정 영어 능력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그죠? 서바이벌 할 수준에 혹은 어떤 영역으로 저는 교육학에 관한 용어들은 영어를 상당히 알아요. 그래서 교육에 관해서 토의를 하면 한 8, 90% 알아듣는데 설교가 잘 어렵더라고요. 저는 신앙이 부족해서 성경을 영어로 된 용어를 제가 많이 몰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전공 영역에서 들어가면은 별 불편 없이 그걸 할 수 있는 언어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평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저희 아이들, 저희 자녀들,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한 3년 반 정도 파푸아뉴기니에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주로 호주나 미국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저희같이 한국 사람들이 가면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부족어죠, 부족어. 제가 가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라는 거예요. 한국어를 한국 애들한테. 필수 과목 다 내주겠대요. 그래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의 꿈은 그 학교가 건물이 있고 19개 나라 교실을 다 따로 갖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걸 시작한 나라가 핀란드예요. 핀란드는 국민이 한 5, 600만 되거든요. 놀라운 나라예요. 핀란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는 의무 교육 상황에서 라이브러리와 선생님을 보내줘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요, 사실. 이게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교과서도 안 주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늘 투쟁하는데, 이거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처음에 핀란드 교실이 생겼어요. 애들 책하고 같이 선생님이 와 계세요. 그분은 선교사님들이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일본 교실 생기고 한국 교실, 독일 교실, 네덜란드 교실 막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시간, 아침에 7시 반부터 10시 시간을 모국어 반으로 보내줘요. 모국어 공부. 근데 40명 있으면 집중하고 그러느라 수업량이 떨어지지만 서너 명 있으면요 굉장히 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실에서 해야 되는 수학, 영어책 가지고 한국 선생님이 그거 진도 나가게 해주고 빨리 끝내고 나머지 시간에 한국어, 사회 막 이런 걸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한 시간이 제가 보니까 불과 4,500시간 정도 돼요. 근데 이 아이가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큰애는 미국 가서 대학을까지 한국에서 졸업하고 미국에 교직 과목 이수한다고 가서 공부하는 제가 걱정이 되죠. 근데 얘는 항상 간당간당하게 시험을 넘는 거야. 80점 넘어야 되는데 78점 맞았다가 82점 맞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는 왜 이래 항상 간당간당이야. 근데 계속 그걸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다 합격이 됐어요. 너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어렵지만 할만하대요. 교생 실습까지 했어요. 자기가 교생이 돼가지고 미국 아이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난 사람들이 미국에 왜 유학 보내는지 모르겠어. 내가 숙제를 해주면 3분의 1 정도가 안 해오는데 너 왜 안 했니? 그러면 어제 약에 취해 있었어요. 그 시커멓고 큰 애가 조그만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자기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바이블 벨트라는 그 유명한 그 크리스찬들이 많은 지역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한테도 또 물었어요. 너 괜찮냐? 괜찮대요. 근데 자기가 영어로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에세이 쓸 때 딸린다는 거예요. 독서 능력 키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부분적인 사례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영어 교육에 덜 노출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그것은 대략 봐서 내려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좀 부족할 때 막 더 애를 쓰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가시면 그걸 귀한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량의 한국어 교육, 한국에 가서 적응할 만한 그런 교육 준비시켜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필리핀 사회든지 한국 사회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있는 강의안은 그래도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조금만 설명드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선교제 생활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별의 경험이 있고 정체성이 분명치 않고 그러나 장점은 다양해요. 그리고 가족관계가 긴밀해요. 다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나 언젠가 부모 품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아빠 선교사 자녀들은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에 가니까 다양한 것도 아니에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양성은 별로 변별력이 없고, 그러면 어떠냐, 다른 애들은 재물이 많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는데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도 도와줄 게 없는 가난한 학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참하대요. 그리고 자기들의 선택의 폭이 제한돼요. 생존은 하지만 더 많은 걸 할 수 없어요. 아주 굉장히 미안한 게, 저희 아이가 보스턴에 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최대한으로 여하튼 애한테 학비 주고 1년 공부하고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생활비를 120만 원인가 30만 원 보내주는데, 그게 조그만 방 공동으로 쓰는 부엌 해가지고 뭐 60만 원인지 70만 원 하고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음악을 하는데 음악회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학교 갔다가 방에 틀어박혀 있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그냥 가난한 학생이지, 뭐 선교사 자녀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요? 1, 2학년 때는 선교지에 부모님이 있다고 찾아와요. 근데 3, 4학년 때 좀 크면 더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 오면 부모님들 방학 동안에 더 바쁘잖아요. 하루 이틀 맛있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디가 있는지 안 계신대요. 그럼 선교지에 뭐하라, 나하고 친구들끼리 있지. 그리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돈이 많으면, 많이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학사 만들어 놓고 별 부담 없이 아무 때나 와라 막 그러고 싶어요. 청년들 떠드는 애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뭘 준비시켜줘야 될까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선교지에 잠깐 있다가 가실 요량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이거 어떡하나? 친척?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한 10살까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이 있을 공간을 항상 마련해 놓고 있어요. 거기 살다가 뛰쳐나갔어요. 친구들끼리 산다고 그냥 따로 지금 나가서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친척 조금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국 선교사 자녀의 가능성과 미래에 관해서 이 얘기는 조금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 자녀 어떤 아이들이냐?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 가장 가족관계도 좋은 사람이지만 고난을 상당히 겪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겪는 고난이 착하니까 말 못하지, 이거는 아이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언제 회복되느냐? 대부분 대학 입학하면서 많이 회복이 돼요. 날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청소년 때 자기 또래들끼리 모이면서 많이 회복이 돼요. 저는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선택하지 않은 고난, 두 번째는 선택된 고난. 물론 고난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은 생득적으로 얻어진 고난은 되돌아보면 다 은혜로 다가와요. 생김새에 관한 거, 지능에 관한 거, 경제적인 거, 그런 거 결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은혜예요. 심지어는 부모님을 일찍 잃었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회복되면 그건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익을 끼치는 거는 풍성할 때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그 상황이 나를 성숙시킨 기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나중 가면 그건 다 감사로 고백될 조건이에요.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은 헌신 이후에 와요. 헌신 이후에 내가 무슨 사명이 있다. 그럼 그때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니아에서 꿈에 성령이 부르는데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마구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생득적으로 얻어지는 고난은 잘 겪어낼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해줄 일은 뭐예요? 이후에 사명 갖고 살아가야 될 때에 얻어지는 고난들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가 사명을 다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있어요. 막 포기하고 싶은 거 많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뭐 평화로운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당장 때려치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아직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지만 저는 머리가 좀 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쉬고 싶다. 저는 쉬게 되면 기간 따라서 이만큼 쉴 수 있으면 어디 여행 갈 거 다 계획 잡아놨어요. 한 달 쉰다 그러면 어디 간다. 일주일이면 어디 간다. 리스트가 쫙 있어요.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데 감사한 거는 또 있죠. 보통은 사람들이 돈 있고 시간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한두 달 쉬는 건 괜찮지만 오래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는 이유는 돈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고 시간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그래서 좀 덜 죄짓는 그럴 뿐이죠. 그래 여튼 우리 아이들의 경우도
이후에 사명 있게 살아가려면 큰 고난을 겪게 될 텐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그걸 이기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신앙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걸 견딜 수 있게 하는 공동체, 인간관계 같은 게 그게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에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과 인간관계를 갖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 동창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한동대학을 잘 모를 때 연변과기대에 갔었어요. 제 제자가 거기서 공부해서 한번 만나러 갔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몇몇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학생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온다니까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모였는데 재밌게도 그 사람들이 다 한동대 출신들이었어요. 근데 다 젊었죠. 그때 한동대 초기니까. 근데 그 식탁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동대 출신으로서 사회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까를 얘기를 해요.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 친구들끼리 서로를 견제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견제하냐? 내가 자기 혼자 잘 사는 거 말고 어떻게 기여하면서, 그게 연변과기대 가르치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놓였어요. 야, 대학생들도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청소년 때 혹은 대학 때 맺어줄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공동체가 이후에 겪는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마 선교사님들은 대학 신대원 동문들이라든지 혹은 선교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관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성적 좋고 뭐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근데 그런 친구 관계 유심히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제가 되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 그럼 선교사 자녀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일반인 기독교인들도 선교사 자녀 아닌 사람들도 다양하고 다양한 능력, 언어 능력 가질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선교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요,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왜 다르지?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 한 가지는요, 우리 아이들은 뭔가 하자고 하면 별로 토를 달지 않고 몸을 던져요. 이번에 한필 문화축제에 저희 초등학생들이 대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중고등학생들이 춤을 춰서 작년에 사실 굉장히 잘했어요. 작년에도 대상 1, 2등 다 우리 아이들 차지인데 필리핀 사람들 상 주느라 뒤로 미룬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요, 필리핀 의자 놓고 춤을 추는데 잘 안 되니까 막 밤에 모여서 연습하고 그래요.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님들이 너 미쳤냐, 너 공부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냐 이럴 때 애들이 막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야,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영어권 문화도 아니고 필리핀 말과 춤이고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분들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건 학습해서 배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요해서 그런 걸 가질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은 잘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장점, 이거 굉장히 좋은 장점이거든요. 이런 걸 잃어버리고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남들처럼 성공해서 살겠다 이러면 그야말로 장점 다 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평가 결과도 사람들과 같으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주셔야 되죠. 넌 남들이 뭐라 그러면 넌 잘 살고 있는 거야.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 삶을 디자인한다면 그야말로 과정, 동기, 과정, 결과까지 성경적인,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자녀들을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끌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데이빗 웰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쓴 뭐 거룩하신 하나님, 용기 있는 기독교 이런 걸 보시면 이분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세계, 도시화되고 현대화되고 자본화되고 그런 그 어떤 그러니까 정보화된 이런 사회의 오류를 지적해요, 크리스찬들에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세계에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세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고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보호해 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키워줘야 될 것인지, 무슨 가치를 분명하게 해줘야 될 것인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세대하고는 대단히 다른 사회에 아이들이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저희 학교에서도 평소에 스마트폰 유아 관계된 거 쓰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러면 단절하란 말이냐, 원시적으로 살란 말이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교육의 시작은 보육이에요. 보호가 시작이 돼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지인들 양육할 때도요, 가르칠 때 굉장히 다양한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선 그거 끊어줘야 다음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일로 다 흘러서 애 나가 버려요. 그래서 유치원 교육을 보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처음에 보호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견뎌내고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서 그 사회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알아야 해요. 저는 한국에 가면 제가 지금 굉장히 낯선 사람이에요. 다들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전철에 8명, 7명 앉는 의자에 세봐요. 6, 7명은 다 이러고 있어요. 책 보고 있는 제가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 완전히 원신이에요. 원신이 이거 보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변해가니까 다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그것에 관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읽고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신이 있는, 철학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나갈 것 같아요.